해방 이후에도 쓰였어요. 80년대까지 쓰였고 서울구치소로 쓰이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의왕시에 교도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폐기가 됐다가 이거를 이제 계속 어떻게 할 거냐, 없애고 밀어버리고 여기다 이제 새로운 건축을 세울 거냐, 그게 아니면 이제 이것을 유지 보존할 거냐 갖고 굉장히 격렬한 장기적 논쟁이 있었고요. 그 논쟁과 호흡 과정 속에서 결국은 유적을 보존하자라는 걸 결정이 나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보존을 해서 지금 보존,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실 때 이렇게 보면 빨간 벽돌이 있고 빨간 벽돌 앞에 이렇게 하얀색 페인트 자국 보이시죠? 여기 위에 막루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저게 왜 있냐면 원래는 이게 빨간 벽돌로 일제시대 때 지었다가 해방 이후에 관리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하얀색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형을 복원해야 되니까 벗겨내는 작업들을 했는데 깔끔하게 벗겨내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고, 들어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건물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멋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멋있단 말을 하면 굉장히 이제 죄책감이 들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처음 왔었을 때 관장님하고 이제 막 들어가다가 건물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아차 싶은 거 있죠. 그래서 근데 주소 담을 수 없는 상황인데 관장님 그러시더라고요. 멋있죠? 멋있게 느끼는 게 당연해요. 딱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따가 들어가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건축물은 일본 입장에서 이제 죄인들을 가다 두는 기능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이런 시설로 너희들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도적인 이념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축적인 미용을 부리고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건물을 보고 굉장히 괜찮다, 멋지다, 이렇게 꼭 멋지다란 말이 부담스러우면 생각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여생 다들 굉장히 제 시선을 피하시네요. 예쁘다, 아무튼 느끼는 감정은 틀린 감정은 아닙니다. 정확한 감정이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현재 이곳은 사무동, 옛날에는 사무동이었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이곳이 이제 일종의 역사 전시관의 안내 인트로가 되니까 함께 들어가서 이제 보는 방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똑같이 재현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이제 이곳 외에도 먼저 만들었던 구치소가 있다가 이제 확장이 돼서 이곳이 정식으로 들어왔고, 이 여기 나오는 지도는 뭐냐면 전국에다가 서대문연구소 같은 연구소들을 많이 지어놨다라는 기록들이 됩니다. 80년대까지 쓰였으니까 일제시대만큼 우리가 그냥 교도소를 활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의왕시로 이전하기 직전에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아까 보시듯이 여기 이렇게 보면 시설물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떼내고 나니까 이제 분들이 지나가세요? 네. 있었던 거 하게 되고, 이쪽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면 이 서대문연구소가 서울구치소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활용되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보시면 한국 현대사의 내용이 다 나와요. 여기 나와있듯이 진보당 사건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이승만 체제의 정면으로 들어가면서 조봉암을 법살, 그러니까 사법살인 했었던 사건이고, 인혁당 사건은 여기 이제 1차 인혁당 사건 얘기 나오지만 나중에 2차 인혁당 인천왕릉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동백림 간첩단 사건은 이제 동백림 사건이라고 해서 그 음악가 윤상, 시인, 천상배우가 여기도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서대문연구소라는 건 한국 근대사의 핵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국 현대사의 핵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현재 전시물은 딱 판넬로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왜냐? 그건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이 현대사를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불만이 심했고 이런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서 분명히 독립과 관련된 일제 어떤 탄압과 관련된 것들을 전시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 민주라는 주제로 설득된다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문화적으로 반발이 심해서 못했었고, 맨 처음에 조례 제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이 두 판넬을 제외하고 전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간헐적 독립민주축제 민주 행사에서
상설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간헐적으로 민주주의 어떤 그런 포맷을 넣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분명히 바뀌어야 그래서 이곳이 일제시대 때 억압공간이 됐지만 과거 독재정권 시대 때 억압공간이었다는 양축이 같이 설명이 돼야지만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판넬은 되게 쓸쓸한 판넬이다라는 거 어떻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가시죠. 사진은 의도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쾌한 사진이에요. 오판의식 의도가 있었거든요. 일부러 잡은 다음에 뒤집을 패고 그 다음에 오요고주소 상관을 벗긴 다음에 그러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왜 찍느냐? 이게 찍어서 너네 의병항징이 얼마나 무용하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본 다음에 의병장 모습 되게 초라해요 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황할 문제가 아니라 사진 자체가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같이 찍었던 사진 중에 여기 전시가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의병장들이나 의병 활동에 사람들 목매에 달아서 죽인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거 너무 잔혹해서 교과서나 자료는 안 나오지만 의병을 체포해서 큰 이거 뭐지 이렇게 종이자를 좀 뭐라고 얘기해요? 작두 그죠? 대작두를 만들어서 의병의 머리를 놓고 이 일본 헌병이 목을 자르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909년에 드디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여유가 없고 의병은 잔당들이 활약을 하니까 이것들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전국의 이제 의병을 거의 학살식으로 가는데 당시 전사자 비율을 보면 의병 137명이 죽을 때 일본은 1명이 죽는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대학살을 진행하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들 이곳이.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좀 되게 화가 나고 속상한 건 뭐냐면 전봉준 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상투 없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번에 드론 동상도 만들었잖아요. 전봉준 장군이 그런 거 안 다녔어요. 다 상호관도 있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마지막에 책무에서 찍혀진지 나온 건데 그거밖에 사진이 없으니까 마치 그러고 다니는 것처럼 되는 이미지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3.1운동이 끝난 상태에서 3.1운동을 수습하기 위해서 즉 무단 통치라는 일본의 어떤 그런 통치 방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해군제독 출신으로 유일하게 사이토 총독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할 때 서울역에서 폭탄을 던져서 사이토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서울역 앞에 가보면 동상이 있죠. 근데 일본이 누가 이 사이토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못 찾아내요, 몇 달 동안. 근데 몇 달 만에 찾아놓고 경악에 빠지게 되는데 경악에 빠진 이유가 뭐냐? 폭탄을 던졌을 사람은 젊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까 앞에 사진 보시면 안중근, 이봉철, 이복이 다 젊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이완용을 암살시키고 있는 이재명도 완전 젊은 청년이죠. 근데 잡혔을 때 환갑의 나이 어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강국 의사랑 반대로 내가 내 인생 살 만큼 다 살았고 언제 갈지 모르는데 내 마지막을 어디다 드릴 것이냐,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제대로 바치겠다는 그런 의도로 오셨던 거고, 더 흥미로운 게 뭐냐, 서울역에서 사고를 쳤잖아요. 이분이 실제로 여기 이제 살짝 나오는데 이분이 북한으로 망명했다고 얘기하시죠? 실제로 강국희 의사가 폭탄과 무기와 자금을 어디서 얻어오냐?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받아오세요. 연해주 쪽에 있었던 한인들이 만든 대한무기연맹단과 또 대한소년단이라는 두 단체에서 자금과 폭탄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걸 갖고 오셔서 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특히 이제 노무현재단 회원분들이니까 더 많이 느끼시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서울역에서 우리가 통일만 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파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 이런 게 뭐냐? 강국의 의사 자체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거사를 치렀던 나름대로 경계인이자 국제인의 모습 같은 걸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2, 3주 내로 역사전을 그날에서 친일파겠지 할 거거든요. 와, 역시 주인공은 이완용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잘 알다시피 히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완용을 이제 죽이려고 시도했었죠. 근데 그때 인력거꾼이 옆에 있었는데 인력거꾼이 막아서니까 칼로 인력거꾼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완용을 더 많이 찔렀어요. 옆구리를 막 찔러서 얘 끝났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시죠? 나쁜 놈은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근데 뭐냐면 이완용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사는 안타깝게 그래서 촬영을 잘 들어가셨다는 걸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었던 강욱이 의사, 나중에 잡혀온 안창호 선생, 그리고 뭐 여러 인물들을 볼 수도 있는데 덤프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전혀 안 유명한 사람인데 안 유명한 사람들 막 있는데 아주 애띤 아이들, 그리고 굉장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박물관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곳은 되게 독특하고 참 잘 만들어 놓은 공간이어서 차라리 저랑 답사가 아닐 때는 오셔서 여기서 차분하게 묵상하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고 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얘기하는 거고, 공산당 사건이라고 하면 이거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가 역사 공부 교육을 받을 참 큰 모습이 뭐냐면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까지 딱딱하게 배워요. 그 다음에 안 배워요. 갑자기 31년 인민일이고 41년 춘추 임시정부 배우고 해방이 돼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1920년대 이후에 민족운동사의 추구는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고 아르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민족운동을 해방운동을 해나가는데 이게 남북간의 관계가 현재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못 배우는데 단독 공산당 사건에 대해서 대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와서 공부를 치렀고 원산 노동자 천법, 이것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노동자로 살면에도 불구하고 노동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노동 이슈를 갖고 다큐를 찍는 드라마와 시청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역사관의 그날에서도 안태선 수석쟁이랑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는데 시청률 같은 것만 썼어요. 되게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치개혁과 사회적 민주화에 열망은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 도달했다는 건 우리의 어떤 노동세계가 좋아지는 게 사실 완벽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동개혁이 나오면 굉장히 경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한국사 교과서 600페이지 중에서 북한 얘기가 한 페이지 나와요. 되게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노동문제 몇 페이지 나오는 거 아세요? 노동문제 반 페이지 나와요. 이 정도로 배우지 않아요. 근데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그렇게 안 배움에도 불구하고 나온 사건인데 1929년에 우리 역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어떤 노동자 쟁의가 있었고 그때 파업의 주도자들도 잡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그냥 일반적 국민운동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뻔하게 보고 뻔한 얘기지만 이게 1920년대를 보면서 경성 출입과 조선공산당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고 노동자 문제, 농민 문제를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투쟁하기 시작했다는 흐름을 인지전되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의 기록이 첩보가 됐어요. 첩보가 돼서 국내로 압송됐었을 때 사진.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듯이 수양동호회, 그러니까 한 번 32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 수양동호회 사건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도저히 그 신체가 견뎌내지 못하고 병이 심해지니까 일본이 쉽게 말하면 병 보석을 풀어줘요. 근데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여기다 놔둬서 죽으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그 사람의 죽음을 존중해 준 것처럼 그리고 가족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석방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말년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사진의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린 이런 멋있는 모습만 많이 기억하는데 이렇게 멋있고 잘생겼던 정말 독립운동의 정말 특별한 존재. 특히 이분이 우리가 기억이 되는 게 뭐냐? 대화와 타협의 사나이. 자기 주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하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을 품어가면서 하나의 연합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쳤던 사나이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망가지고도 있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일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볼 적에 자꾸 이런 사진만 보시지 마시고 그가 이렇게 늙고 이렇게 가셨다는 아픔을 좀 같이 기억해서 좋겠다는 거 감동 포인트예요. 보시면 됩니다. 가보시죠. 현대식 교도소는 형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몽테크리스토라든지 데르피스 이런 거 보면 죄인을 지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에 막 외딴 섬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막 난공불락의 그 교도소에 가도 사람 그렇게 하니까 전근대 사회에선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18세기, 19세기 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요. 아니 죄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있고 이 사람들을 교화해서 사회에다 이렇게 배출해서 이 사회에 정착하게 만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교도소라는 공간 자체를 처벌과 감금의 공간이 아니라 즉 사회에서 사람을 격리시켜 놓는 공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화를 받은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장이 바뀌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18세기 말 19세기에 있었던 19세기 말에 있었던 펜실베니아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근대적 형태의 교화형 교도소를 만들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운 얘기지만 이 서대문 연구소는 바로 그러한 펜실베니아 시스템, 즉 교화형 교도소를 목적으로 만든 근대적 교도소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이곳은 무조건 와서 죽여, 때려, 조져, 격리, 분리 이게 아니고 여기 와서 충분히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난 정말 죄인의 그걸 벗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건지 알겠죠? 여기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한국 시민의 충분한 백성이 돼서 나가서 일본의 말을 잘 들어야지라는 심리지 모순이 형성이 되는 건데 여튼간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근대형 교도소라는 거. 그 근대형 교도소가 왜 근대에서 교도소인지는 방금 개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2층에 교화소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조금 이따 가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옆방을 가시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의 이곳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근대형 교화 교도소. 근데 근대형 교화 교도소라는 게 자국의 교도소면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처럼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틀이 있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교화라는 게 결국 민족을 배신하고 전향하는 걸 요구하는 과정이고 그게 생각보다 진짜 꼼꼼하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벌점 관리까지 진행했다는 게 이곳에서 설명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일부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한번 여기 좀 보시면 좋아요. 이전에 학교 다니실 적에 파놉티콘 혹시 기억나세요? 파놉티콘? 그 제레미 벤담이라는 그죠? 이쯤 되면 이제 어디서 들어본 듯한 아니면 이제 뭔가 보니까 들어본 것 같으니까 아는 척 약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많이 잊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레미 벤담이라는 공리주의자라고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공리주의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놉티콘이라는 과목을 설계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보는 게 이제 공리주의잖아요. 그래서 파놉티콘은 원형 과목이에요. 원형. 둥그렇게 원형 과목인데 가운데는 어두워서 가운데는 간수가 있어요. 그럼 원형이면 간수 한 명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돌아보면 교수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가 어둡고 저쪽은 밝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죄수 그 간수가 어디를 보는지 안 보여요. 어두우니까. 근데 죄수 입장에서 언제든지 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죄수는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지켜본다라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있을 수밖에 없고 간수는 되게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제레미 벤담의 원형 과목이 만들어진 사례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대적인 교화 교도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건 좀 잔혹하다라고 했으나 원형 과목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 원형성을 바탕으로 한 방사형 형태의 교도소는 진짜 많아요. 지금 보시면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조명이 붙어보라고 좀 바뀐 건데 아까 저쪽 사무동 있죠? 거기가 여기 중심 공간이에요? 여기는 어두워요. 이 조명이랑 굉장히 어두워요. 희한하게. 근데 지금 보세요. 밝아요 안 밝아요? 밝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밖에 나가서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서대문연구소 학교는 가장 큰 건축학적 특징이 뭐냐? 창문이 많고 두 번째 통풍구가 많아요. 그래서 창문이 많다는 이유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채광을 잘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멀리서도 이 죄수들 감찰하기 좋게 만든 그 구조예요. 그래서 오시면 이제 많은 분이 지나다니면서 좀 약간 춥긴 한데 의외로 빛이 들어오니까 좀 약간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기분 좋겠죠. 빛이 들어오면. 근데 저렇게 환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감시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원형형 어떤 근대적 과목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오면 지금 이제 거대한 과목이 나쁜 일본 뭐 이렇게만 느끼는데 어찌됐건 근대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근대화의 세계적 대세를 따르면서 제국주의 국가가 된 거고 특히 일본이 자기의 어떤 그런 지배의 윤리를 막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대화된 나라고 이게 굉장히 떨어지는데 교도소도 근대화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줄게 라고 하는 아주 우월한 교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들 표정이 안 좋아하시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면서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한두 개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저기 뭔지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추정컨대 일변이 일어났었을 때 여기를 인민군이 장악을 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올라갔는데 정확히 몰라요. 근데 아무리 앞뒤를 따져보더라도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가 난사 자국들이 있거든요. 총알을 썼던 자국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심심하니까 앉아가지고 총알로 두루룩 쏘는 놀이를 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다만 당시에 워낙 인민재판, 직결처분 같은 것들 이게 흔했다는 거를 생각해 본다라면
뭐 우익 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대거 잡아서 여기서 직결 처형을 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왜 여기 이런 자국이 있을까?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 그 시기 때 이런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걸로 좀 추정을 하는 이런 공간이죠. 그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진짜 여기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부분인 거고 너무 아픈 이야기죠. 동족 상전의 비극이란 말을 쓰지만 어디됐건 서로가 총구를 걸어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고 상호간에 이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학살이라든지 상호폭력을 통해서 죽어가는 장면조차도 이제 여기에 묻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오면 꼭 여기를 항상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프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좋겠죠. 그냥 혼자 알고 보니까 그날 그냥 총알이 남아서 야 쏘고 가자 으르륵 해서 놔둔 자국이면 좋겠는데 대강 이제 쏜 위치 같은 총알의 위치가 그 당시에 상륙키하고 좀 비슷해요. 이렇게 맞는 작업. 저보다 이제 좀 작게 쳐서 맞는 작업 이 정도에서 비슷해서 그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 옥사가 현재는 그냥 이렇게 미개방 상태인데 저는 현대사 옥사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에 65만 명에서 75만 명 정도 오는 대규모 단지고 요 앞에 가면 독립문이 일단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위치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좀 옮겨지긴 했지만 어쨌건 조금 옮긴 거예요. 그래서 위치 독립문이 있고 독립관이 있고 독립공원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고 요 뒤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 벨트가 딱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리적으로 상상하실 수 있으면 이 길에서 쭉 내려가면 서울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역에서 여기는 원래 서울 바깥쪽이 한양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면 이쪽에 이런 벨트가 나오는 거고 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 남대문이 나와서 남대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덕수궁, 경복궁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딱 틀면 회원역 쪽으로 빠지면서 남대문 시장 쪽으로 돌게 되면서 이제 명동 이런 쪽으로 을지로 쪽으로 나오게 되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그냥 여기다 이걸 지어놓은 게 아니고 일본이 저쪽에다가 이제 그 서울역을 짓고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방사형으로 도시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곳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인상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편으로는 이게 어떤 효과가 나게 되냐면 결국은 여기서 일제 폐망의 소식을 굉장히 빨리 들어요. 왜냐면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불을 태우고 관료들이 사라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제 8.15 해방이 될 적에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대거 출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쭉 내려가서 서울역으로 가는 도중에도 딱 얘기를 하는 거죠. 해방됐다, 해방됐다, 해방됐다.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서울역이지만 여기 바로 앞에 독립문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돈이문 쪽,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 쪽 들어가는 길이니까 글로 들어가면서 해방의 소식을 알렸고 내려가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쫙 자기 고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해방의 소식을 알리니까 적어도 8월 16일 정도가 되면 전라도 지방에서도 다 해방, 전라도 아주 끝에 지방에서도 이제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공교롭게도 이곳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가장 아픔의 공간이지만 해방의 소식을 알리던 희망의 역사의 역할을 했던 공간으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그 사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어쨌건 이곳에서 만창호 선생이나 여운형 그리고 뭐 굉장히 유명한 민족 지사들 같은 경우들이 이곳에서 이제 다 수감됐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좋은 역사 공연의 장으로 활용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곳이 다 복원이 되거나 아니면 요거 말고 다음 역사 쪽에다가 현재는 지금 그 아까 사무동 옆에 한 최대한 5, 60명 정도 6, 70명 정도 빡빡하게 들어가는 강의동이 하나 있어요. 좀 작아가지고 이쪽에다 더 큰 세미나장과 공연 강의장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활용할 생각인데 그런 게 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좀 그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뭐 그럭저럭 들을만 하셨나요? 네네, 깊이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서대문 연구소에 대해 좀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도 이제 그 책을 참고를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그 역사관 사무동에 바로 앞에 서점이 있고 기념품샵에 가면 관장님이 쓰신 서대문 연구소 박사학위 논문을 개정해서 쓴 책이 팔아요. 그거 쭉 보시면 오늘 이 얘기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딱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왜 남의 책을 홍보하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하게 생각을 되고요. 여튼 오늘은 일단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요걸로 마무리를 정확히 해주시네요. 예. 기가 막히죠? 저 프로입니다. 정확하게 시작해 정확하게 끝난다. 이게 저의 삶의 주인데 어찌됐건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 매주 앞으로 4주 동안 여기저기 좀 근현대사의 중요한 지역들 가면서 이런저런 고민들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